안녕하세요. 세포유전자 치료제과 강진욱 연구관입니다. 지금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저희 사전 질의를 받은 것이 있고요. 이거에 대한 답변을 저와 앞에 연자분들이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약간 지체가 되어서 그 질문을 빨리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데노 부속 바이러스, 렌티, 레트로, 바이럴 벡터 중에 한 개를 선택하여 카티, 카, NK 등의 하나의 제품 개발 시 식약처의 사전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은 식약처와의 사전 상담은 제품의 TPP, 타겟 프로덕트 프로파일이 명확하고 가급적이면 제조 공정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된 이후에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개발하고자 하는 치료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티인지 카, NK인지 아니면 자가인지 동종인지 어떤 벡터를 사용해서 유전자를 도입할지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 바이러스들의 각각의 장단점이나 제조 방법, 제조 단가, 형질 도입 효율 이런 것들이 모두 다르니까 개발하고자 하는 치료제에 따라서 개발사가 현명하게 선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넌 바이럴 벡터인 mRNA를 선택하여 이 카티 제품을 개발을 할 때 작년에 mRNA에 대한 품질 가이드라인을 제정을 했는데 이 가이드라인을 사용을 할 수 있는지 현 시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 상담이 가능한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작년 가이드라인을 제정을 했고 이 가이드라인은 인비보로 mRNA를 투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카티와 같은 엑스비보 치료제에도 이 전달 벡터로 사용할 때 CMC를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mRNA를 유전자 전달 벡터로 사용을 했을 경우에 치료 효능을 나타낼 수 있을 만큼의 카 발현율을 보일 수 있을지, 목표 카 발현율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방법의 형질 도입법을 사용을 할지 이런 것들을 개발사가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동결 보관하는 세포치료제의 품질관리 시험의 경우 총 세포수 시험과 세포 생존율 시험 외에 반드시 동결 해동 거친 후 시험해야 하는 항목이 더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동결 해동을 거친 후에 시험을 하도록 권하는 이유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결 보관하는 제품들의 대부분의 QC 항목들이 안정성 시험을 통해서 동결 해동을 거쳐서 시험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규격에 적합하게 되면은 이 총 세포수와 세포 생존율 시험만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초기 개발 단계의 세포 유전자 치료제 특성상 생산 스케일이 크지 않은 데 비해서 분석에 사용되는 검체 수량이 매우 많아 하나의 배치로 임상과 안정성을 커버할 수 없습니다. 그때 분석 검체 수량을 축소할 수 있을 만큼 만한 전략이 있는지 아니면 임상용과 안정용 배치를 따로 나눠서 임상 배치에 대해서만 릴리즈 분석을 수행해도 되는지를 여쭤보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의약품 등의 안정성 시험 기준 식약처 고시가 있습니다. 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안정성 시험에 있어서 주성분 분량이 다른 2가지나 3가지 제제가 있잖아요. 그때 주성분과 첨가제의 분량이 비율적으로 유사하다면 브래케팅이나 매트릭스 디자인 방법으로 일부 시험 항목을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를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생물의약품 안정성 시험 가이드라인이 따로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세포 치료제의 경우 유효기간은 3개월마다 안정성 테스트를 할 예정인데 생산 시 라벨에 유효기간을 어떤 근거로 적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데 라벨에는 사용기간, 제조일로부터 최대 몇 개월, 괄호하고 안정성 시험 시험 계획서에 따라서 자체 검사라고 가능하고 이때 필요한 자료는 안정성 시험 계획서, 그다음에 현재까지 수행한 안정성 시험 결과, 그리고 안정성 이행 서약
이 세 가지를 내야 되고요. 안정성 이행 서약에는 계획서대로 이행하겠다는 내용, 그다음에 사용기간 연장 계획, 부적합 또는 이슈 발생 시에 허가 기관에 보고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세포치료제 품질관리 시험 항목 중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내용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환자의 안전성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세포치료제가 침습적으로 시술되거나 투여되기 때문에 무균이나 엔도톡신, 마이코플라즈마, 외래성 바이러스 이런 안전성 관련 팩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저희 규정에 인체 세포 등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중대한 질병에 사용되는 대체 치료제가 없는 자가 유래 치료제라고 하더라도 무균 시험이나 엔도톡신, 순도 시험 등이 품질 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고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기시법으로 가능한 시험법의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안내와 규제 당국의 해석, 수용 가능하다고 보는 관점 및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되게 범위가 넓은데요. 저희가 정리하기로는 시험 결과의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밸리데이션 된 시험이라면 기신법으로 적용이 가능하고 그 밸리데이션 항목이 다 아시겠지만 특이성, 정확성, 정밀성, 재현성, 완건성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하기 때문에 시험법으로 도출된 시험 결과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고 근데 단 저희가 초기 임상에서는 밸리데이션 자료를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시험인지 곤란할 때가 있어서 이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밸리데이션을 해서 자료를 제출을 한다면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한 시험법이더라도 기시법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최근에 국제적인 추세상 동물시험법을 기시법으로 설정하는 것은 좀 지양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여덟 번째는 원료의약품의 설정 시 변경 승인으로 가능한지 특성 분석 및 기시법 설정, 동결 안정성 자료 이외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품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는 없어서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지만, 일단 동종세포 치료제의 경우에는 세포은행 MCB를 구축을 해서 원료의약품을 제조를 한다면 원료의약품 자체에 대한 별도의 비교 동등성 자료는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포은행을 변경하는 문제라면은 좀 더 많은 수준의 비교 동등성 자료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홉 번째는 동종 줄기세포 유래 엑소좀 치료제, 나이브 엑소좀 치료제의 경우에 어느 분과로 편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분과 편성에 관해서는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다이나믹 바이오 주관이라서 거기와 관련된 질문이라서 그 분과 편성에 대한 답변은 못 드릴 것 같고요. 나이브 엑소좀 치료제는 약리 활성을 갖는 주성분, 즉 API로서 엑소좀을 치료제로 개발 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과 세포유전자 치료제과에서 심사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열 번째, IND 신청 자료에 있어서 많이 강화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어떤 항목을 집중하여 보시는지, CTD 작성 시 염두해 두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원료 물질에 대해서 심사가 강화된 것은 사실이고요. 원료 물질 내에 동물로부터 직접 유래한 물질이 있거나 동물 세포 주로부터 출출한 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바이러스 안전성 자료를 아주 꼼꼼하게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TD 작성 시에는 오기나 특히 분석 단위 오기가 많이 발견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도록
되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약어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문서 전체 내에서 그 용어들이 약어들이 일정하게 작성이 되면은 저희가 혼란이 없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자사 코드명이나 배치번호, 시험 검색 코드명이나 자연어 등이 뒤섞여 있으면 심사가 곤란하고요. 또 일관된 배치 번호를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빔상 배치와 배치 분석 자료 간 그 비교 동등성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는 게 품질 자료에서 되게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입니다. 또한 CTD와 IMPD의 본문은 하나로 작성을 하거나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2개로 작성을 할 것을 권고드리는데요. 그 별첨 보고서의 파일명은 CTD 각 섹션의 그 제목을 반영을 해서 제시를 하고, 중복된 자료는 좀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첨부 파일의 파일명이랑 본문 내에 언급된 그 파일명이 일치되게 해주시면은 심사자가 좀 혼동 없이 심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안난영 주무관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LBP 관련 질문으로서 첫 번째 주신 질문이 균주 조합인 경우에 단일 균주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범위가 좀 다소 모호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그 접근법에 따라서 간략히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단일 균주의 경우에는 제조나 품질 관리가 좀 용이한 면이 있죠. 그리고 또 안정성 이슈는 적지만 그 기능성 면에서는 사실 단일 균주이기 때문에 제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혼합균주 같은 경우에는 이 균주가 undefined 믹스처냐 아니면 defined 믹스처냐에 따라서 그 고려되는 부분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FMT 방식의 그 undefined 믹스처 같은 경우에는 POC 입증이 이제 비교적 명확하기는 하고, 또 장내 정착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우수하기는 하지만 병원균 오염 등이 좀 이슈가 있을 수가 있고요. 대신 이제 디파인드 믹스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기능성을 이제 지닌 균주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균주들을 섞었기 때문에 병원균 통제가 좀 가능한 이점이 있지만, 제조 공정이 이제 좀 비교적 복잡하고 품질 관리 난이도가 이제 높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이런 콘소시아 균주 같은 경우에는 제조 일관성 검증이라던가 각 균주의 특성 분석, 그리고 품질 규격의 적합성, 그리고 균주 간의 이제 상호 작용에 따른 어떤 세이프티 검증에서 이제 보다 좀 세부적으로 규명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생균 치료제에서 박테리오 파지 시험을 수행을 할 때 이 해당 균주에서 밝혀진 감수성을 가진 양성 대조 파지가 없는 경우 검증 방안을 문의드리고, 추가적으로 시험 시점은 세포은행과 원료약품 모두 수행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제 자료가 좀 한정적이기도 하고 저희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시험법의 설정과 이제 상세 검증법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좀 구체적인 답변을 이제 뭐 곤란할 것 같기는 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박테리오파지 부정 시험에서는 이제 독성 파지와 이제 프로파지의 불검출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 박테리오파지로 인한 안정성 여부를 이제 해당 균주의 특성과 함께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 대조군 설정에 대한 어떤 타당한 근거를 개발사에 제시를 해주신 다음에 실험적으로 이 해당 균주가 박테리오파지에 오염이 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셔야 합니다. 세포은행 단계에서 이제 해당 시험 자료를 제출을 하시고, 품목허가 시에는 이제 안제의약품 단계에서도 이제 추가로 수행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이제 제출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제품의 상세 자료와 함께 그 시험법 설정 자료의 타당성에 대해서 이제 사전 검토라던가 규제각 상담 등을 통해서 검토를 받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생균 치료제의 경우에 QBD를 적용하는 것을 권고하는 구체적인 전문가 발표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이에 대해 향후 혹시 지원할 예정이 있는지요? 라고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요.
생균 치료제 QBD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공감은 하지만 아직 이 규명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 생균 치료제의 특성이라던가 이제 개발 초기 단계임을 고려를 했을 때 업계에서 이제 당장 QBD 접근법을 도입을 하기에는 다소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향후 필요시에 이제 국내 실정에 맞는 그런 생균 치료제 QBD 모델을 적용을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할 것이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상세 사항을 이제 관련 소관부서가 저희 처에는 의약품 품질과와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과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처를 통해서 더 상세 사항을 문의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다음 질문부터는 백정희 주무관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품질 관련해서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제 발표 내용에 들어가 있던 내용들이긴 한데요.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포치료제 품질관리 시험 항목에 대한 향후 가이드라인 변경 예정 사항 등을 이제 예상 일정 안내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신 게 있는데요. 시험 방법 각각의 상세한 시험 방법 같은 경우에는 각각 이제 개발사들이 제품에 맞춰가지고 시험 방법을 개발하고 개선하시고 밸리데이션 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하고요. 저희가 이제 포커스 맞추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무균 신속 검출법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저희 이제 연구부서에서 연구 사업하고 있는 게 시험 정보집 형태로 내년 정도에 이제 SOP 예시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는 올해 이제 개정될 가이드라인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네. 자가세포 치료제일 경우에 품목 허가 신청 시 인비트로 시험 자료 외 인비보 시험 결과 제출이 필요한지요? 아마도 이제 외래성 바이러스 부정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품목 허가 신청 시에 인비보 외래성 바이러스 부정 시험 자료는 프로세스 밸리데이션 자료이자 특성 분석 자료의 하나로서 연속 3배치의 인비보 외래성 바이러스 부정 시험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자가세포 치료제 제조 시 외래성 바이러스 부정 시험을 모든 라트에서 시행해야 되나요? 네, 이것도 역시 아까 발표 드렸던 내용 중에 좀 들어가긴 한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소규모 제조 공정 중에서 그다음에 자가이면서 아니면 1:1 공여, 그러니까 뭐 엄마에서 채취해가지고 자식한테 쓴다든지 형제끼리 공유한다든지 하는 이제 소규모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고 주성분, 원료 시약 등의 바이러스가 혼입될 가능성이 매우 적어서 완제약품에서 외래성 바이러스가 잔존할 확률이 극히 낮다고 판단되고, 그리고 임상시험을 위해서 GMP에서 제조한 연속 3배치의 외래성 바이러스 인비트로 외래성 바이러스 부정시험 결과가 적합할 경우에 그 이후의 배치에 대해서는 미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 공정이 임상시험 하는 동안에 계속 이제 공정이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스케일업도 되기도 하고 제조소가 바뀌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품목 허가 시에는 결국 이제 품목 허가용으로 이제 완벽하게 이제 커머셜라이즈된 제조 공정이 확립되게 될 테니까요. 품목 허가 시에는 다시 앞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PV 프로세스 밸리데이션의 일환으로서 인비트로, 인비보 3배치의 외래성 바이러스 부정 시험을 제출하신다면 규격에서 미설정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외래성 바이러스 부정 시험 결과는 생물의약품 외래성 바이러스 부정 시험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14일 플러스 14일, 그다음에 3종류의 지표 세포주, 3종류의 적혈구를 통해서 혈구 응직, 혈구 협착 반응을 시험한 결과가 결과를 제출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세포치료제 품질관리 시험 항목 설정 가이드라인에서 의견 조회에서 나갔던 건데요. 완제의약 분단계에서 검체 확보가 어려울 경우 최종 제품에 가까운 공정 단계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 요런 무균 총세포주 세포 생존율 확인 역과 시험 외에 다른 항목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말씀을 문의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발표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품의 제조 공정하고 그 세포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타당성을 설명하신다면은 저희는 얼마든지 이제 과학적 그 근거에 기반해 가지고 심사는 가능합니다. 근데 그리고 또한 생산량이 제한되는 경우랑 약간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엘라이자 시험을 해야 되는데 그 최종 제형액이
엘라이자 그 시약 버퍼나 이제 어세이 버퍼에서 간섭이 생겨가지고 이제 시험이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 최종 제형액 때문에 불가능한 간섭이 생긴다고 한다면은 최종 세척 단계의 세포로도 검체로도 이제 시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품 개발사가 충분히 이제 자료를 제시한다면은 다른 항목에서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포 유전자 치료제 이물 검사 및 미립자 시험 전략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불용성 이물 시험하고 불용성 이물 시험에 대해서 불용성 미립자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슬라이드 마지막에서 한 5번째 되는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세포 치료제에 대해서는 완제의약품에서 불용성 이물, 불용성 미립자 시험을 미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제형왕축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영제나 첨가제에 대해서 요 시험들을 수행하시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물 검사를 전수 검사 없이 일부 검체에 대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할지, 이거는 이제 별도로 이제 어느 스케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지금 답변 드리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19번째 질문입니다. 세포치료제 품질 시험 항목 중에서 마이크로플라즈마 부정검체의 세포 농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 세포 농도 범위가 있나요? 한국 백신 기준 검체량이 30ml 부담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생물학적 제재 등의 기준 및 시험 방법 고시에 따르면은 시험 채취량은 총 6ml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30ml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네. 그래서 일단은 마이코플라즈마 실속 검출법을 만약에 적용하신다고 한다면은 그 검체량은 각 키트 제조자에서 제시하고 있는 양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험을 하시면 되고요. 단 내 검체를 가지고 해당 키트를 가지고 시험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 음성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밸리데이션 자료를 제출하신다면은 출하 시험으로 설정이 가능하시라고 판단됩니다. 비임상 시험에 사용되는 non-GMP 생산세포와 임상 GMP 배치와의 비교 동등성 나타낼 때 효력이자 정량값의 오차를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기준값을. 비교 동등 제품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어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답변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20%면 됩니다라는 답변을 원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답변은 좀 곤란하고요. 어떤 제품인지가 일단 있어야 되고 비교 동등성 평가는 이제 효력인자 정량값의 오차 범위를 가지고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 공정 그 자체, 그다음에 그 IPC 결과값, QC 결과값, 특성 분석 결과값 전반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동등성 자료를 잘 꾸며서 내셔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주로 나가는 보안 중에 하나가 비교 동등성 평가 자료 미제출입니다. 초기 개발 단계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량적 기준으로 역가 시험을 그래서 설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바로 이 비교 동등성 평가 자료를 만드시는데 아주 이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공정 개발 시 배치관 비교 동등성 평가하는데 이제 정량적 시험으로서 역가를 설정하시고 그 자료로서 이제 비교 동등성 이제 비임상 배치랑 임상 시험용 배치, GMP 배치 간의 비교 동등성 자료를 비교 동등성을 평가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비임상에 관련된 질문 답변을 좀 시간 관계상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발표에 설명드렸듯이 생체 분포 시험 방법은 그 정량법을 밸리데이션하면 어느 방법을 사용해도 상관없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시험 물질의 분포를 평가하기 위해서 방법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험 물질을 검출할 수 있는 민감한 방법으로 정량 PCR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라서 이걸 추천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그 택면 프로브가 아니고 사이버그린 다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프라이머의 특이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또한 평가에 요구되는 모든 분석법에 대한 밸리데이션 자료는 제출해야 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대표하는 시료를 시험에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한편으로 삽입된 치료 유전자가 다르나 동일한 바이러스 벡터로 시험한 생체 분석 데이터도 인정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약물이라면 제조 공정 등의 차이가 있더라도 바이오디스플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벡터나 조직 친화성 등이 동일하고 표적 유전자 차이에 의해서 시험 물질의 분포 양상이 변하지 않는다면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품의 특성이나 제조 공정 변경 종류에 따라서 고려해야 될 사양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료와 함께 검토되어야
적용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세포 치료제의 그 이물 검사 및 미립자 시험 전략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최근 질환 모델에서 분포 독성 시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시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GLP 시험에서 분포와 독성 시험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질환 모델에서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해서 분포를 여러 포인트에서 봐야 하는 부분인지, 질환 모델에서 테스트하는 물질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점에서의 분포와 독성 시험 결과를 통해 부작용 등을 예측하고자 하는 것인지 목적이 애매하다고 느껴집니다. 식약처에서 보는 팜톡스 시험의 목적을 어디에 중점을 두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약독학 시험 자료는 약물의 녹출과 양림이 독성 반응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해서 적절한 초기 임상 투여 용법 용량을 설정하기 위해서 요구됩니다. 따라서 약물의 특성에 따라서 정상인과 환자 간 분포 양상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자 대상 임상 시험의 적절한 용법 용량 산출을 위해서 정상 동물과 질환 동물 분포 양상 비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다한 양리작용으로 인해서 독성 발생 이상되는 경우에는 질환 동물 모델에서 분포와 함께 독성 반응 평가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질문에 대한 답을 모두 마쳤는데요.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